이번 주 이슈로 또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게 사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슈였죠. 실적 발표 사실 그렇게 실망스럽게 나온 건 아니었는데 네. 가이던스 이 전망치가 좀 실망스럽게 나왔다 보니까 사실 급락을 했어요. 이런 네. 부분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내 실적이 이렇게 될 거다. 네.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예측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게 있고 회사가 발표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제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미국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내 실적은 이래 하고 회사가 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7월 5일 날이 이제 삼성전자 실적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말째 주에 하이닉스도 이제 발표할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이번 실적이 이래. 그리고 나서 그런데 다음번은 이렇게 예상해.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걸 이제 기업 공개 같은 걸 할 때라든가 공시할 때 이게 이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겼을 때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는데 한국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안 좋은 데 발표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3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꽤 괜찮았어요. 66억 달러 정도 실적을 예상했었는데 실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68억 달러 실적이 나왔어요. 괜찮았죠, 매출액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7조 5천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매출액이. 순이익 48센트 예상했어요. 작년도 전체는 1달러 70센트 적자였습니다. 하이닉스도 작년도에 9조 원 적자였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으로 따지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적자가 뭐 당연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벌써 48센트. 근데 예상은 48센트였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62센트. 꽤 괜찮았던 실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이게 됐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왔냐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죠. 4분기 실적을 예상 발표를 했는데 76억 달러 예상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했냐면 80억 달러. 대략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환율을 한 1,400원 정도 뭐 곱해 본다면 한 이제 10조 원 정도 분기 매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나는 한 76억 달러밖에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뭐 별로 좋아진 게 없잖아. 주가는 이미 땡겨서 다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그냥 바로 마이너스 7% 급락 나오고 정규장에서도 이 시간의 거래가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4분기 성장폭 둔화에 대한 실망.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성장 폭이 늘어나지 않는 거에 대한 실망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트렌드를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전체적인 매출을 한번 잠깐 살펴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미국 내에 거의 유일한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인텔도 있고 그 외에 뭐 한두 개 정도 더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성공한 거의 유일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런 가운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HBM에 의해서 사실 결정된다라고 봐도 저희가 이제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HBM 반도체 점유율은 2022년도에는 하이닉스가 한 50%, 삼성전자가 40%,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였습니다. 근데 이 HBM 반도체 이건 전체고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전체를 가지고 이 실적이 좋다 나쁘다 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거냐면 가장 최신 폰, 가장 고가 폰이 많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는 HBM3 정도 되면 하이닉스가 53%예요. 삼성전자 38%. 아직 그런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 저거를 좀 더 그 다음 버전 5세대, 6세대, 5세대까지 진출을 못했어요. 마이크론은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대비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의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그다음 이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HBM 반도체에서 3세대에서 4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자, 여기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의 모습과 실적이 왜 중요했느냐?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상 실적이. 근데 성장 폭이 둔화됐다는 게 왜 중요했냐면, 저는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HBM 반도체 점유율입니다. 자, 그런데 하이닉스가 52%예요. 53%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42%입니다. 문제는 이건 HBM 전체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여기까지 현재까지.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런데 1, 2세대 정도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못 넘어가는 거죠. 3 버전까지 6층, 8층 이상 쌓은 거는. 자, 그리고 나서 이건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점유율입니다. 즉 HBM은 메모리고, 메모리가 아닌 이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보다 2배나 큰. 자, 그런데 TSMC가 60%입니다.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냐? 12.6%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고급 버전이 있겠죠. 초미세 공정 과정. 초미세 공정 과정은 삼성하고 하이닉스밖에 지금 못 해요. 현재는 이제 10나노에서 그 아래 7나노까지 EUV 장비 이용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TSMC가 65%, 삼성전자가 35%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2등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항상 뺏기지 않았던 1등 자리를 처음으로 지금 뺏겼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한 이유. 누구한테? 하이닉스한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한테 지금 어떤 꼬리표가 계속 붙고 있느냐. 시스템 반도체도 2등, 메모리 반도체도 2등. 전체는 1등이지만 DDR이나 낸드 플래시 갖고 먹고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왜냐? 앞으로 미래의 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반도체가 아니죠. 이 미래의 반도체는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본다면 저희가 현재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DDR 반도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낸드 플래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죠. 우리가 엔비디아나 이런 건 다 시스템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낸드 플래시, HBM은 D램 반도체에 속해요. DDR 반도체. 이거를 이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쭉 쌓아 올리는 수준에 의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어지는데 8층 이상 쌓아 올리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의 기술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D램 반도체 내의 비중이 앞으로 HBM 반도체가 차지하는 D램 반도체 내에서 비중이 이번 연도 4분기 정도 가면 대략 40%에 육박합니다. 현재는 20% 중반대예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1년 사이에 20%예요. 그리고 나서 분기 말 정도 가면 40%, 즉 메모리 시장 전체가 100조 원이면 이제 40조 원은 HBM 반도체가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반기부터의 그림에 삼성전자가 아직 HBM3 쪽이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에. 그러면 이 시장의 D램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전체에서 삼성전자는 까딱하면 HBM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도 2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년 역사상, 반도체 30년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벌어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성장성이 나쁘진 않았잖아요, 4분기에. 근데 주가가 출렁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7월 5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하더라도 실적은 좋아지는 건 당연한데, 이 HBM 반도체 부분에서 성장이나 그 다음 테스트 통과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아닌 시장이 자꾸 하이닉스 쪽으로 몰리는 이유, 돈들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내 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갈수록 양극화, 시장 탄력성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성향의 반도체냐 아니면 하이닉스 쪽으로 베팅하는 반도체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큰 그림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에도 독점적으로 HBM 공급에 나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눈을 돌려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시스템 반도체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잠깐 짚어주신다면 엔비디아도 최근에 약간의 조정을 좀 보였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근데 조정을 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너무 많이 올랐죠? 예, 오른 것도 오른 거고 예. 이제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대나무도 이렇게 자랄 때 중간에 마디가 없으면 부러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종목이 지금처럼 엔비디아에서 초창기에 이제 1, 2년 정도 다 알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이런 종목이 또 멀리 가요. 아마존이 그랬고요. $1,000 돌파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애플이 그랬고요.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 전에 윈도우가 나왔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1,000에서 자꾸 다지기를 해가면서 $1,000 지금 $1,200 이 수준인데 $1,000 돌파하고 나서 이런 다지기를 계속해야 저는 좀 더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생태계를 좀 확장해서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반도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반도체가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내비게이션 같은 거 집에서 핸드폰이나 쓰시잖아요. 그러면 뭐 펌웨어라고 해갖고 업그레이드 한다고 다운로드 스스로 받는 것처럼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엔비디아 반도체 이 서버를 사서 할 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난 데이터 센터다, 나는 쇼핑몰이다, 나는 혹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다, 아니면 저희처럼 이렇게 방송을 한다, 주식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그 특징에 맞게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가동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엔비디아가 그 지금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거의 무료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회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확장하는 테슬라도 그렇죠. 테슬라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1,000조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테슬라는 자동차 1년에 180만 대밖에 못 팔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삼성, 토요타나 그리고 폭스바겐, 현대 1등부터 5등까지 다 합친 시가총액보다도 한때 테슬라 시가총액이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많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테슬라 가치의 90%는 바로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그걸 계속 업데이트해가면서 제공해 주는 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꽤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앞으로 2, 3년 정도에는 엔비디아를 대적할 만한 어떤 회사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엔비디아는 이미 반도체를 넘어서서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장, 인공지능에 거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챗 GPT를 인공지능을 맨 처음에 만들어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두려워하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약간은 좀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이 전체 추세를 흔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 또 이러한 수혜주를 찾아야겠죠. 최근에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사실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와 카카오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간단하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렇게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합니다. 한번 포인트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잠깐 본다면 이게 이제 이미 만들어진 AI의 생태계의 패권 구도입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칩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챗 GPT를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죠.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을. 그러면 엔비디아가 화면 한번 잠깐 보신다면 그 칩을 이제 설계도를 그린 거죠. 인공지능이 가속될 수 있도록 설계도를 그리면 그걸 가지고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이 가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공지능 수업 프로그램의 반도체의 어떤 주도권 쟁탈전에서 패권이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인공지능을 만든 것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인공지능 하면 반도체라고 생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도체를 넘어서서 이런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엔비디아가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최근에 주가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서비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에 이용할 거야. 우리는 신약 개발에 이용할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패턴을 현대백화점처럼 소비자의 패턴을 분석한 데 쓸 거야. 저희들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증권회사는 인공지능 서버라든가 고객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종목이라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데 활용할 거야. 이거는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사실 컴퓨터 제조회사인 주연 컴퓨터, 삼복 컴퓨터는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그 컴퓨터 내에서 네이버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리고 11번가라든가 옥션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더 확장시켰거든요. 인터넷 생태계를. 지금이 이제 반도체에서 그 단계로 건너가는 초입 단계라고 보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이런 서비스업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아마존이라든가 신고점 나오고 있는 종목은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제스케일러라든가 이런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최근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다음 주에 네이버나 카카오나 혹은 다우기술이라든가 이런 그동안은 이제 침체되어 있던 이런 종목들을 약간은 이제 한번 이제 관심 있게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단계. 아직은 투입은 하지 않고 그렇게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